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을 통해 마음의 공감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하려 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장소와 이름, 인물이나 시간 등은 실제와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영이고 올해 34살이에요. 2년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가정주부였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2년 전 사고로 사망했어요. 저희에게는 소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8살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죠. 아이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올해 65세, 시어머니는 62세예요. 원래는 저희 부부가 따로 살 계획이었는데 그이가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결혼 후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2년 전 그이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도 없고 남자도 없는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라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 비밀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평범해 보이던 저희 가정에 비극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2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거든요. 그이의 사진이 놓인 제사상 앞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제 8살이 된 딸 지은이와 함께요. 그날 하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제 얼굴에는 2년간 쌓인 피로와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한때 통통했던 볼은 이제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이를 잃은 후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생기 넘치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가, 이 나물간 좀 봐줘라. 60대 시어머니의 평범한 부탁이었어요. 저는 성실하게 응답했죠. 네, 어머니. 언제나처럼 순종적이고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그랬어요. 혹시라도 시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혹시라도 불편을 끼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나물을 맛보는 순간 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괜찮던 나물 냄새가 갑자기 역겨웠던 거예요. 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 당황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위 속에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불쾌한 감각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 저를 보신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신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여성으로 살아오신 분이시니까 뭔가 직감이 있으셨나 봐요. 어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왜 그래요? 아픈가요? 엄마 얼굴이 하얘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저를 부르셨어요. 아가, 괜찮니? 뭔 일이야? 어디 아파? 그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뭔가를 의심하시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에는 핏기가 없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거울을 보니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확실했거든요. 시어머니 눈에는 뭔가 수상한 기색이 포착되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이 증상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은 아니라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증상이었으니까요. 야, 너 혹시... 시어머니가 말씀을 꺼내려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종철이 들어오셨어요. 60대 중반의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신 거였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시아버지의 걱정과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뭔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물으시자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여보, 미영이가 자꾸 토하는데 이상해. 뭔가 평소와 달라. 시아버지의 눈이 순간 커지셨어요. 그분의 표정에 당황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였는지, 아니면 혹시 죄책감 같은 것이었는지. 저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었어요.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거니? 시아버지가 물으셨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저는 더욱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체한 것 같아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려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왜 저는 시아버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어색했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2번의 임신을 경험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증상들을 잘 아셨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구역질, 창백한 얼굴, 어지러움. 이 모든 것들이 임신 초기 증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드디어 충격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으셨거든요. 아가, 정말 그게 아니니? 너 지금 아이를 가진 게 아니니?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입덧이잖아. 이 증상들은 분명히.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리고 서서히 붉어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거든요. 마치 무서운 비밀이 들통난 아이처럼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사실 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이가 죽은 지 2년이나 됐는데. 그럼 누구 아이란 말이야? 시아버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에는 뭔가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본인이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모르는 순수한 지은이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진하게 물었거든요. 엄마, 동생 생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 동생 갖고 싶었는데. 천진난만한 아이의 기대가 어른들의 복잡한 현실과 대조되어 더욱 마음 아팠어요. 어른들의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시선들이 교차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사실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임신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그 끔찍한 진실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셨고 시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은이만 혼자 기뻐하며 동생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죠.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했는지. 아이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저희 가정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그 끔찍한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2년 전 이야기예요. 같은 집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달랐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따뜻한 가정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당시 30대였던 그이는 당시 6살이던 지은이와 저,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저희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거든요. 그이의 얼굴에는 가장으로서의 자신감과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그때의 남편은 정말로 든든한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거든요. 우리 공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이가 6살 지은이를 무릎에 앉히며 물어보곤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죠. 아빠,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그림에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모든 인물들이 활짝 웃고 있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그림이 저희 가족의 마지막 완전한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며 웃었어요. 여보,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던데. 무리하지 마요. 제 얼굴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죠. 그때의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던 시절이었어요. 그이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새 아파트 현장이 큰 프로젝트라서 바쁘긴 해. 하지만 괜찮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그이의 모습을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가득한 책임감 있는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이는 항상 저희 가족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지은이의 교육비, 저희의 노후, 부모님 봉양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신중한 남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 종철은 신문을 보며 자상하게 조언하셨어요.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다. 돈은 차차 벌면 되는 거야. 든든한 아들을 바라보시며 조언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시아버지는 정말로 자상한 아버지셨어요.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아가도 참 복이 많구나. 우리 아들 같은 이와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났지.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흔히 있는 갈등 같은 건 저희에게는 없었어요. 저희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화목한 모습이 매일 이어졌어요. 진우는 제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현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당신이 우리 부모님 잘 챙겨줘서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저는 수줍게 대답했죠. 뭐요?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때 저희가 손을 맞잡은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희의 대화에는 진실한 애정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득했거든요. 지은이는 아빠의 무릎에서 즐겁게 밥을 먹고 할머니는 손녀에게 반찬을 챙겨주시고 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8시경 그이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벨이 울리자 가족들의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그 전화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꾼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진우입니다. 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네? 지금요? 이 시간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웬 전화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이는 점퍼를 입으며 설명했어요. 현장에 문제가 생겼대. 급하게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이는 그것을 떨쳐버리려 했죠. 저도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단순한 업무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이가 나가려 하자 지은이가 아빠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아빠 언제 와요? 나랑 책 읽어주기로 했잖아요. 지은이는 아빠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이는 지은이를 안으며 약속했어요. 우리 공주 자기 전에 꼭 들어올게. 약속. 그때 책도 읽어줄게. 지은이의 볼에 뽀뽀를 하는 그이의 모습이 더없이 다정해 보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이는 저와 지은이에게 포옹을 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린 후 급히 집을 나섰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제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죠.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진우가 나간 후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현장 일이 너무 바쁜가 봐. 진우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을 믿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이가 워낙 책임감이 강해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거예요. 그때의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노력이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지은이는 아빠를 기다리며 결국 잠들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휴대폰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보통 늦어도 11시에는 들어오는데 자정이 넘어가도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이상했어요. 진호는 보통 이렇게 연락 없이 늦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시계를 바라봤어요. 1시 30분.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진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진우는 그날 밤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행복했던 이 가정에 곧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새벽 2시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잠깐 졸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죠. 이 시간에 전화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긴급한 톤의 병원 직원 목소리였어요. 혹시 박진우 씨 보호자이십니까? 여기 병원인데요. 응급실로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직접 와서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만 반복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죠. 불길한 예감이 몸 전체를 휩쓸었어요. 이런 전화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오는 전화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시부모님을 깨웠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이가 병원에.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지셨어요. 저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지은이를 친척집에 맡긴 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그냥 다친 것뿐이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병원의 하얀 복도는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저희 가족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희는 최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무척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진우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30대 응급의학과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그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유가족분들이십니까?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네, 박진우가 제 아들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죄송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안 된다고.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우리 그이는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은이한테 책 읽어주기로 했다고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마침내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친척 집에서 지은이를 데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책 읽어주기로 했는데.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6살 아이에게 아빠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고 원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였어요.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진우는 현장에서 사망했던 거예요. 평범했던 하루 저녁이 한 가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조화들로 가득한 영정 앞에서 조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진호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 영정으로 걸려 있었죠. 그 중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이 조문을 위해 찾아왔어요. 조민호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진우의 회사 동료라고 하셨어요. 조화를 들고 와서 조의를 표해 주셨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우 형과는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조민호 씨는 저를 바라보며 조의를 표해 주셨어요.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민호 씨의 시선이 저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길어 보였어요. 그 시선에는 단순한 조의 외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진우의 사진이 놓인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해 주셨어요. 아가 이제 어쩌려고 그러니? 너 혼자서 지은이까지 키우려면 막막하지?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람 없이. 시아버지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책하셨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이 애비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사진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과 슬픔을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가 너 아직 젊은데 새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봐.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랑 여기서 살 거예요. 그의 생각도 나고 지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시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되물으셨어요. 정말이냐? 내가 함께 살겠다고? 사실 시부모님들은 제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지은이의 집이기도 하고요. 진우가 살던 곳에서 지은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결정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끔찍한 일들을 가져다 줄지.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에 스친 묘한 감정을 시어머니와 저는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그이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은이와 함께 교회에 나가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때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 같은 곳이었거든요. 매주 일요일 저는 지은이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배가 끝난 후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조민호라는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조민호 씨는 성실한 교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특히 홀로 가정이나 소년 가장들을 도와주는 일에 열심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정중하고 예의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은이 많이 컸네요. 안녕 지은아. 지은이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제 뒤로 수줍게 숨자 조민호 씨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진우 형과 관련한 얘기도 있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분이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 하니 저는 당황스럽더군요. 아, 집에 어르신들이 기다리셔서. 그렇다면 다음에라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꼈지만 교회. 집사라는 신분과 그의 동료였다는 점 때문에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게다가 교회라는 공간에서 만난 분이니까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조민호 씨의 계속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근처의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권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럽게 고백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권사님을 진우 형님 살아계실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집사님 그런 말씀은. 조민호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그때는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죠. 형님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권사님도 좋은 인연으로 의지가 되신다면 저와 새 출발하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도 제가 친딸처럼 키우겠어요. 저도 혼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민호 씨의 제안은 정말 진지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있었고 나쁜 의도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저는 아직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아직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서요.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분노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불쾌함이 가득한 얼굴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이 카페를 찾아오셨는지 정말 의아했어요.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민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려 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형과 같이 일했던.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으셨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며느라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오. 조민호 씨는 오해를 풀려 했어요. 아버님 저는 나쁜 마음에 얘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그 말은 시아버지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어요. 오해? 진우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아들 땅에 묻힌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저는 부끄러워하며 해명하려 했어요. 아버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의 동료분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해서 정말 민망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집에 가자 당장. 그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조민호 씨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시아버님을 따라 카페를 나서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시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냐? 아가도 젊은데.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누군가 관심 가져주는 게 나쁠 게 뭐 있어? 하지만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반박하셨어요. 진우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를 만나? 우리 진우가 불쌍하지 않나? 저승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해명했어요. 아버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 그의 동료였다고 해서 한번 만나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모르니까 그래라고 하시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신 후 거실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혼자 지내기 힘든 거지?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갑자기 불편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들어가서 쉴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본 저는 그 미소에는 시아버지가 지을 수 없는 섬뜩함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낮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과 시아버지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서 잠이 들었거든요. 집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둠이 가득했어요. 평소처럼 평범한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결에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닫혀있던 제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지은이인가 싶었어요. 가끔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제 방으로 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제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을 때 그것이 지은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림자가 너무 컸거든요. 희미하게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에 비친 얼굴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아버지였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분의 눈이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냥감을 노리는 야생동물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어요. 침대가에 서서 제가 덮은 이불을 걷어내고 드러나는 다리를 뭔가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계셨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손가락을 입에 대시며 속삭이셨어요. 쉿! 소리 내지 마라.
내 시어머니 깬다.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고 음침했어요. 저는 더욱 놀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 시간에? 제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침대에 걸터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다리를, 제 몸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아가, 너도 힘들지? 젊은 나이에 혼자서. 남자가 그리울 나이 아니냐?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저는 불안해하며 몸을 뒤로 빼며 말했어요. 아버님 나가주세요.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접근하셨어요. 그분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젊은 애가 혼자서. 나도 다 이해해. 그래서 오늘 다른 남자를 만나려는 게 아니냐? 그런 거라면 굳이 밖에 나가서 찾을 것 없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돼. 저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어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문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디 간 게야? 이 양반이. 어디 간 거야? 시아버지는 당황하며 급히 제 방에서 빠져나갔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안방에도 화장실 있는데 거실까지 왜 가요? 그냥. 몇 번 오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조용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가장 신뢰해야 할 분이 저에게 이런 일을. 정말 일어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문을 잠갔지만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다시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다른 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젯밤의 그 시선과 똑같았어요. 저를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과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반찬을 식탁에 놓으시며 지은이를 챙겨주고 계셨어요. 저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지친 심신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방으로 돌아가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평범한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지은이는 제 변화를 금세 감지했어요.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지은이에게는 절대 이런 일을 알려줄 수 없었어요. 며칠은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시아버지도 평소처럼 행동하셨고 저도 최대한 그날 밤 일은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시아버지가 정말 그런 의도였을까?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낮 시간에 일어난 일로 제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학교에 가고 집에는 저와 시아버님만 남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아버지는 밖에 나가시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문도 두드리지 않고요. 내 시어머니는 어디 갔니? 저는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어요. 시장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긴장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정도면 시간은 충분하네.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잠그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 안 돼요, 나가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셨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막무가내셨어요. 지난번에는 중간에 방해받았지만 오늘은 너하고 끝까지 좋은 시간을 보낼 게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절망하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며느리예요. 당신 아들의 아내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더욱 위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진호는 이미 죽었어. 이제 그런 건 소용없다. 계속 반항하면 지은이한테도 해가 갈 줄 알아. 내가 선택해 순순히 따를 거냐 아니면 지은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거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은이 제 딸을 위협하다니. 저는 지은이를 생각하며 절망적인 표정과 함께 손과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은이 걱정해. 지은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시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믿어야 할 시아버지가, 가장 신뢰해야 할 분이 저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거칠게 제 몸에서 옷을 벗겨내셨어요. 하나씩 벗겨지는 옷가지만큼 제 마음도 제 존엄성도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짐승과 같은 탐욕으로 저를 파괴하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영원처럼 길었어요. 탐욕의 욕정을 채운 후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서 떨어져 방문을 나가셨어요. 저는 충격에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정말로 일어난 일인가? 그러다 몸을 일으켜 욕실로 들어갔어요. 욕실에서 저는 물줄기를 맞으며 혼자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강한 물줄기로 온몸을 씻어내고 비누로 계속 닦아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그 불쾌함이, 그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더러움을 느꼈거든요. 더러워진 몸을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끝내 그 절망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살아있다면, 그이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밝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가 요즘 기운 없어 보여.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와서 구웠다. 저는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기 밥 많이 먹으려면 몸 관리 잘 해야지. 그분의 말에 숨은 의미를 아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요? 낮에 그런 끔찍한 일을 해놓고. 시어머니는 제 변화가 걱정되셨나 봐요. 요즘 아가 얼굴이 안 좋은데 많이 야위었어. 병원에 가볼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지만 시아버지는 빠르게 만류하셨어요. 그냥 피곤한 거겠지. 진우 일로 스트레스도 받고 집에서 푹 쉬면 나아질 거야. 그분의 눈빛이 저를 향해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며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내 집에서 쉴게요.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기회만 있으면 저를 위협하고 강제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들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시거나 지은이가 학교에 간 틈을 타서 저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제 직장인 작은 회계사무소에서도 저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평소 꼼꼼하고 성실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집중력도 완전히 떨어져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동료 민정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영아, 요즘 너 정말 이상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일도 집중 못하고 무슨 일 있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어요. 민정은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뭐하러 이렇게 숨겨? 나한테도 못할 일이야? 무슨 일 있니? 뭔 일인지 말해봐. 저는 눈물이 고이며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민정아, 나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이 끔찍한 비밀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강간해요라고?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시아버지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전화 너머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들려왔어요. 아가, 지은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 언제지? 지은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서둘러 오거라. 오늘 내 시어머니는 늦게 들어올 게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욕망과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갈게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어요. 누구야?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얼굴이 완전 핏기가 없어졌어. 무슨 일이야?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거짓말을 했어요. 시아버님, 지은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먼저 가볼게. 민정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영아. 민정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저를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은이는 아직 학교에서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직 외출 중이셨어요. 완벽한 그분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를 구석으로 몰며 위협하셨어요. 너 전화 받을 때 옆에 누가 있었던 게냐? 나한테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던데. 저는 두려워하며 대답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최후의 위협을 가하셨어요. 만약 누구한테라도 우리 일이 새어나가면 지은이가 어떻게 될지 알지?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은 멀고 혼자 다니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요즘 아이들한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저는 절망적으로 애원했어요. 제발 지은이한테만은. 지은이는 당신의 손녀잖아요. 그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알겠나? 내가 순순히 따르면 지은이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시아버지의 협박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져야 했어요. 탐욕스러운 시아버지의 손길은 위협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 몸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기회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외출하시거나 지은이가 없을 때마다 저를 부르거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지은이가 밝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은이만 있었어요. 저는 슬프게 물었어요. 아빠는? 지은이는 순수하게 답했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서 여기 별로 그렸어요. 예쁘죠? 그림 속 별은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이가 하늘에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분노하실까요? 저는 지은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은이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독백하듯 속삭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아무도 너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다 견뎌낼 테니까. 지은이는 제가 우는 이유를 모른 채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림이 이상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지은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엄마의 소중한 보물이니까. 하지만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저의 침묵의 감옥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지만 지은이를 위해서 참아야 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월경이 멈췄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몸이 정상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입덧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어요. 그제서야 정말 무서운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행복해 보이는 임산부들이 남편과 함께 와 있었어요. 배가 부른 여성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 그들의 밝은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게는 더욱 참혹하게 느껴졌어요. 한 커플이 초음파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민영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저는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아니길. 제발.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아니길. 제발 제 걱정이 기우이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소식이 저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검사 결과가 오지는 아니겠죠?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네, 확실합니다. 초음파에서도 확인됐어요. 하지만 산모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좋은 소식인데. 혹시 계획에 없던 임신이신가요? 저는 급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료실을 빠져나와 병원 복도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저는 절망에 빠져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배를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임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평생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 사람이 시아버지의 얼굴을 닮은 아이를 보며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휴대폰으로 다른 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터치했어요. 이 아이를, 이 끔찍한 상황의 증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지은이가 엄마 왜 자꾸 울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상한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셨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셨어요. 혹시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결국 저는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 혼자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요. 수술복을 입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제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이것이 정답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불행일 거예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으셨어요. 같이 오신 보호자는 없으세요? 남편분이나 어머니 말이에요. 수술 후에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답했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서 결정한 일이에요. 정말 혼자였어요.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이 끔찍한 결정을 함께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의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말 수술 받으시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생각해 보셔도 가족과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해주세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요. 가족과는 상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는 제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취가 들어가면 금방 끝날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난 후의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그 죄책감과 슬픔은 평생 가져가야 할 짐이 될 것 같았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태어날 수는. 너도 이런 아버지는 원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급히 들어오셨어요. 제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거였어요. 민정이 제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시댁에 알렸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아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수술을 받은 거야? 그분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아버지는 상황을 짐작하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설마 아이를 지운 거야? 그분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임신한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충격받으며 소리치셨어요. 뭐라고? 왜 그런 짓을? 누구 아이든 생명인데. 우리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아가 어떻게 혼자 이런 결정을.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답했어요. 그냥 키울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지은이도 있는데. 어떻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셨어요. 아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든 도왔을 텐데. 생명을. 어떻게. 하지만 시아버지는 속으로는 안도하시며 저를 감쌌어요. 그래. 잘했어. 혼자 키우기 힘들었을 거야. 현명한 판단이었어.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이상하게 바라보셨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생명을 가지고. 하지만 시아버지는 재빨리 말을 바꾸셨어요. 아니야. 그냥 민영이가 힘들었을 거라는 말이야.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잖아. 저는 그런 그분들을 바라보며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도 제 진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비밀은, 그 끔찍한 비밀은 계속 제가 혼자만 간직해야 할 것 같았어요. 2개월이 더 지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매일 반복되는 악몽 같은 일상, 시아버지의 계속되는 위협과 협박,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립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점점 말랐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시아버지의 부름이 두려워서 집에 있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었어요. 지은이 걱정 때문에. 어느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친구 민정의 집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민정은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민영아, 너 정말 많이 야위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에 갔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정말 죽고 싶어. 민정은 놀라며 저를 집 안으로 데려와 앉혔어요. 왜?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뭔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저는 울먹이며 정말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나를.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민정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때렸어? 아니면. 저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강간했어. 성폭행. 계속. 몇 개월 동안. 거의 매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간직했던 그 끔찍한 비밀을. 민정은 충격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미쳤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절망적으로 설명했어요. 지은이 때문에. 지은이한테 해가 갈까봐 참았어. 그 사람이 지은이를 위협했거든.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말하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민정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바로 신고해야지. 지금 당장. 이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지은이가. 그리고 누가 믿어줄까? 저는 절망적으로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누가 믿어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유혹했다고 할 거야. 그리고 증거도 없어. 임신했던 것도 이미. 임신했었다고? 민정이 더욱 충격받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혼자 지웠어. 그 사람 아이를 어떻게 키워? 지은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해?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 민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믿어. 너를 10년 넘게 알고 지낸 내가 믿어. 그리고 증거도 찾을 수 있어. 병원 기록, 주변 사람들 증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민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 나쁜 놈이 100% 잘못한 거야.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민정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걸 느꼈어요. 정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민정의 설득으로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의 여성 전담 수사관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거푼 일들을 진술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밤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저는 몇 번이나 말을 멈추며 힘들어했어요.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는 없었어요. 베테랑 여성 형사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용기 내어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을 신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뭔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나요? 형사는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은 100% 가해자에게 있어요. 피해자는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폭력 범죄예요. 저는 또 다른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지은이는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형사는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이는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 상담사도 연결해 드릴게요. 아이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들이 수집되었어요. 제 의료기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관된 진술이 사건을 뒷받침했어요. 산부인과 수술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민정도 제 상태 변화에 대해 증언해 주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제가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증언해 주었고요.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시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서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뻔뻔함이 가득했어요.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하셨어요. 피고인 박종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셨어요. 판사님, 저 애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과부가 혼자 지내니까 외로워서. 저한테 먼저.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더 이상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재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어요. 어머님 잘못 없어요.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가, 내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는 자책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 내 결정이 맞다. 여기서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으니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시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저를 믿어주시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할 건 나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진실을 말해줘서. 6개월 후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저는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후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작지만 따뜻한 원룸에서 지은이가 밝게 말했어요. 엄마, 새 집도 좋아요. 우리만의 공간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좋다면 엄마도 정말 좋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은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저는 지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는 나쁜 일을 해서 한동안 못 와. 나중에 크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지은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라도 보러 가요. 할머니는 보고 싶어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래, 할머니는 자주 보러 가자. 할머니도 지은이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조민호 씨에게서 안부 전화였어요. 그분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 상황을 몰라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조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조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냥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조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실까요? 지은이도 함께요. 이번에는 정말 건전한 만남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네,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안정되면요. 이제 제게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공원에서 저희 세 사람이 만났어요. 봄이 되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카페에서 지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지은이의 밝은 웃음이었어요. 지은아, 아이스크림 맛있어? 조민호 씨의 물음에 지은이가 밝게 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딸기 맛이에요.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지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 이런 작은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조민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네주셨어요. 권사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존경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답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조민호 씨의 질문에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은이랑 둘이서 천천히 살아보려고 해요. 상처를 치유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조민호 씨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진우 형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지은이가 조민호 씨에게 순수하게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랑 친구예요? 엄마가 요즘 많이 웃어요. 예전엔 자주 울었는데. 조민호 씨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응, 친구야. 정말 좋은 친구. 지은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지은이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무서운 일들은 다 끝났어. 알겠지? 지은이가 밝게 답했어요. 네, 엄마. 저도 엄마 도와드릴게요. 이제 엄마가 울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녀의 모습. 저희 앞에는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존재해요. 신뢰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배신의 아픈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어요. 침묵은 오직 가해자만을 보호할 뿐이에요. 피해자의 침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해요. 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했어요.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용기가 저와 지은이를 구원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저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가 주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숨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되찾았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줘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믿을 만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치유해 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이야기였지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관심이,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